B-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여기 몽골에서 온 한 대학 유학생이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지만 끝끝내 받지 않는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중국으로 갈 걸 괜히 한국인을 사랑하고 믿은 내 죄지. 자신의 신세를 깊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을 사랑한 몽골인의 최후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출신 오윤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자란 저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존경하고 동경하는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부터 음악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류는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K-팝 밴드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유행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춤을 따라 추고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죠. 학교에서는 최신 빅뱅 앨범이나 슈퍼주니어 포스터를 구했다고 자랑하곤 했죠. 주말에는 누군가의 집에 모여 꽃보다 남자의 새 에피소드를 보며 이민호에게 빠져들기도 했죠. TV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을 엿보는 것은 정말 짜릿한 일이었죠.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저녁을 먹으며 줄거리의 반전에 대해 수다를 떨곤 하셨죠. 이번 주 방송 봤어? 라고 신나게 물으시곤 하셨죠. 식당에서도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한국 요리가 메뉴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박한 작은 마을에 비해 한국의 모든 것이 화려하고 현대적이며 재미있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오윤아, 너와 내 친구들은 한국에 너무 미쳤어.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할머니도 한국을 동경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고난을 딛고 일어나 기술, 비즈니스, 대중문화의 리더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한국의 강한 직업 윤리와 가족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몽골인으로서 우리는 같은 근성과 결단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인처럼 부지런히 일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들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한국 아이들처럼 태권도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가난한 부모님은 저에게 완벽한 도복을 사주셨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도복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아이들이 가장 멋있었고 저는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그냥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하지만 은근히 언젠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디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돌을 보며 영감을 받아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롤모델은 정치인이나 학자가 아니라 K-팝 스타와 배우였어요. 제가 꿈꾸던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성공한 한국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마침내 제 코리안 드림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방에서 보이는 한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북적이는 인파, 군침 도는 냄새 등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한 이 대도시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몽골인들이 오랫동안 멀리서 동경해왔던 땅이었죠. 제 가슴은 감사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줄 알았어요. 완전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자랐죠. 서울 유학에 합격했을 때쯤에는 한국어가 거의 유창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오랫동안 멀리서 동경해왔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거리는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한국어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진정으로 적응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어휘나 문법을 넘어선 복잡한 사회적 규칙과 위계 질서가 있었죠. 외국인으로서 저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대학 수업 첫날, 저는 모든 반 친구들에게 악수와 함께 밝게 인사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듯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룸메이트가 한국에서는 선배가 먼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설명해줬어요. 제 무심코 건넨 인사가 신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캠퍼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대접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편해하며 계산을 나눠서 하자고 고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금 만난 친구나 어른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상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밤 수업이 늦게 끝나고 저는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듯 거절했습니다. 제대로 된 한국 학생들은 평일 밤에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 초대장에는 사회적 신호가 계속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호칭하는 방법 같은 간단한 것조차도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식 존댓말과 호칭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겸손, 화합, 위계질서 같은 한국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시간이고 K-팝 밴드에 대해 토론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만으로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제 실수는 저를 지치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친해지려고 했던 한국 친구들은 모두 저를 멀리했습니다.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공손하게 미소만 짓고 돌아서곤 했죠. 고향처럼 친밀한 사교계가 그리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여전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저는 캠퍼스 벤치에 홀로 앉아 향수병에 시달리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과제를 넘길 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또다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매너가 중요하죠.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지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난 왜 이걸 제대로 못하지?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스카프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에 띄는 이질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함께 수다를 떨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이보다 더 외로웠던 적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남자 선배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 자리 비었나요? 그가 한국말로 정중하게 물었죠.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앉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이름은 주원이었습니다. 그는 제 한국어를 칭찬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인위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관심사와 고충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경청해줬어요. 그는 특히 외국인에게 대학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멘토가 있다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에게 사업 기회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돈과 문화적 조언이 모두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의심을 뒤로 미루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로운 대학 생활을 그만두고 휴학했어요. 이때 알아차려야 했는데 말이죠. 주원 선배는 시내에 있는 주소를 알려주며 새 직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사무실 건물과 전문 교육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허름한 지역의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망설이며 건물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원 선배가 입구에서 나와 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어요. 주원 선배가 여기 있는데 분명 진짜겠지. 내부에는 접이식 의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어요. 주원 선배는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다른 어린 학생 몇 명이 조용히 들어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묘했죠. 그러다가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게 몽골인이냐며 일할 준비가 됐다고 들었다며 웃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죠. 그저 인정받는 느낌이니까. 그녀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벽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석양,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 등의 이미지가 화면을 가로지르며 부드럽고 감성적인 음악이 흘러나왔죠. 한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울한가요? 희망도 방향도 없나요? 혼자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은 공동체와 신앙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낯선 상황이었지만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외로운 제 마음에 바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이 사라지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러자 한 여성이 일어서서 마음과 목소리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은 모두 앞쪽에 일렬로 서서 제가 모르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원 선배는 저에게 노래 대열에 합류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나는 몸을 흔들며 소심하게 중얼거렸다. 옆을 힐끗 보니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학생들의 뺨에 반짝이는 눈물이 보였다. 노래가 끝나자 그 여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어준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보람찬 길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가 희망을 갖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말은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다음 주에 다음 단계의 인덕션을 위해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원은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여전히 강렬한 경험을 처리하고 있던 저는 그냥 재미있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곧 매주 가게에서 만나는 일상에 빠졌습니다. 매번 우리는 영감을 주는 비디오를 보고 감동적인 강의를 듣고 노래를 다른 학생들과 꿈과 고민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줬어요. 심지어 리더는 제 노래를 칭찬하기 위해 저를 옆으로 불러 세우기도 했습니다. 넌 재능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의 관심은 제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했어요. 저는 이 지지적인 새로운 커뮤니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우리가 서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회원으로 임명될 때가 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약 헌금으로 돈을 기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금에서 1만 원을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1만 원 정도 헌금했는데 갑자기 그 단체가 저에게 차갑게 구는 거예요. 더 큰 헌금을 하고 더 많은 회원을 영업하라고요. 저는 결국 대출을 해서 할 수 있는 500만 원을 끌어모아서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제가 가난한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쥐어짜낼 수 없게 되자 협박이 시작되었죠. 제가 기부를 중단하면 모든 축복을 잃고 조상님들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쯤에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 신천지인가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세뇌되었고 더 이상 나가기도 두려웠거든요. 모든 것이 절정에 달한 것은 그들이 제게 남은 돈의 대부분인 500만 원이 넘는 대학, 적금 통장 전체를 기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 같았지만 그들은 최고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유일하게 믿었던 주원 선배에게 연락을 했고, 충격이게도 주원 선배 전화번호를 치자 없는 번호이니 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없는 번호라고 나오지?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해졌죠. 그리고 다 깨달았어요. 난 여기를 탈출해야 한다는 걸. 전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내서 최대한 변명을 하고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그리고 폰 번호도 바꾸고 한동안 잠적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려 반년 만에 다시 복학했어요. 대학교가 너무나도 반가웠죠.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배신감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익숙한 건물과 얼굴들이 신천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평온한 학교 생활이 조롱당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동창들에게 나를 포섭했던 주원이라는 선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유학생 사무실에 그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작년에 그 이름을 가진 한국 학생은 이곳에 다니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설마 주원이라는 이름까지 속인 걸까? 아니, 이 학교 학생인 건 맞나? 학생인 척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주원은 제게 많은 돈을 가로챈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분노와 의문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웨이웨이라는 중국인 교환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원이 전혀 한국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신천지가 저와 같은 외국인을 포섭하기 위해 보낸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학생으로 위장해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은 깊었습니다. 소위 친구라는 사람이 무자비하게 저를 조종하고 사라진 후 상실감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주원이가 저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소식에 중국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에 이런 독사를 풀어놓은 그들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들어와 사기와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천지가 저를 세뇌시키고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주원의 출신에 대한 진실이 제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런 거짓을 키우고 한국을 오염시키기 위해 밖으로 내보낸 중국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고 곧 신뢰는 증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악몽을 겪은 후 저는 산산조각이 난 채로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이진석이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문학 시간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배신을 당하고 나니 모든 사람이 다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석이의 인내심과 연민은 제가 쌓아올린 벽을 서서히 허물었어요. 진석이는 저에게 유일하게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처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저를 판단할까봐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석 씨는 단 한 번도 끼어들거나 비판하지 않고 공감하며 들어주더라고요. 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신천지 사교 집단이 저를 어떻게 잡아먹고 조종하고 재정적 마이너스 정서적 파탄으로 몰아갔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석이와 가까워지면서 저는 진석이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한 제 믿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신천지의 어둠을 지나 제가 사랑했던 한국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달콤한 연애를 시작했죠. 그러나 주원의 발자취의 역겨운 냄새는 아직도 여전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진석이는 그런 저까지도 보듬어 주었죠. 아니, 원래 한국인들은 다 이런가요? 너무나도 착하더라고요. 그런 위선과는 달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둘이서 중국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중국 불매운동 이후 전자제품부터 김치, 육즙이 풍부한 국내산 고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제품의 품질에 놀랐습니다. 맛과 장인 정신이 중국 제품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심지어 간단한 연필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코리아 브랜드면 훨씬 더 내구성이 좋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한식에 푹 빠졌어요. 그렇게 지금 저는 진석이와 함께 오직 국내산으로 이루어진 한식당을 차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에서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풍경에 대비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모자와 알록달록한 옷을 걸치고 있는 시끄럽게 떠드는 단체 여행객들로 붐비는 홀이겠죠?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원치 않게 한국을 찾은 독일 공항 전문가인 저는 이 의무적인 출장을 책임지는 국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세련된 스마트폰을 만들고 가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세계 항공산업을 발전시킨다고요? 독일이 현대식 공항을 완성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을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뒤로 한 채 마지못해 낙서된 지도를 따라 버스 픽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천이 익숙한 공항과는 다른 사소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센서로 작동하는 산책로와 고요한 수경시설이 있는 미니 실내 정원 같은 것들 말이죠. 시끄러운 CNN 방송이나 탑승 안내방송 대신 잔잔한 한국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어떤 공격적인 혼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일같이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헤매게 하던 어수선한 혼란과 거친 안내. 표지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공항 직원이 당황한 엄마가 가방, 유모차, 유아를 들고 게이트로 향하는 것을 매끄럽게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수화물 태그를 꺼내어 제가 본 어떤 루프트한자 직원보다 빠르게 부착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푹신한 버스 좌석에 앉아 티끌 하나 없는 창문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게 공항 부지 안에 있는 퍼팅 그린, 그리고 다른 터미널에 보이는 실내 아이스링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군요.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라기보다는 휴양지에 가깝다는 것을 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기발한 어트랙션과 친절한 직원이 있긴 하죠. 하지만 독일에서 매일 처리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소름 끼치는 호기심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저는 셔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기발한 도시 풍경을 보며 아시아 대도시에 대한 제 추측을 확인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현란한 네온 사이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알파벳으로 건물을 표시했습니다. 벌떼처럼 사방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지저분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카트들이 인도를 가득 메웠고 닫힌 창문 사이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련된 가구와 화려한 무드 조명이 돋보이는 부티크 호텔에 도착한 저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각적인 독일에서는 분위기 연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능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보다 화려한 미학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기 전 가장 큰 규모의 반포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 첫날 아침 저는 혼잡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힌 인도와 지칠 줄 모르는 교통체증은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아시아 도시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윈헨의 질서 정연한 우반 차량은 잊어버려야 할 것 같군요. 저는 언제든 이런 복잡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택할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반포역에 다다랐을 때
미래형 온실처럼 건물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곡선 유리 돌출부가 갑자기 경이로운 건축물과 마주했습니다. 저 멀리 다리 위에는 빗저는 철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모그가 자욱한 개발도상국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번화한 역으로 내려가자마자 남색 제복과 흰 장갑을 낀 경찰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습니다. 고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의 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역 사회 중심의 경찰이 유동인구를 통제하고 있어 공공의 협조가 원활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점은 어디에도 쓰레기나 오물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바닥은 거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고 쓰레기 한 조각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저분한 독일 기차 플랫폼도 이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마지못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인이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된 눈에 띄는 포스터와 함께 선명한 디지털 안내방송.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역에 복잡하게 얽힌 통로와는 달리 완전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비게이션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환영 행사가 열리는 호텔로 향하는 깨끗한 열차칸에 앉아 지하철 승객들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인호선을 타고 출퇴근할 때처럼 시끄러운 헤드폰 소리나 시끄러운 전화통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자를 보내고 긴 하루를 보낸 후 낮잠을 자는 고양이들 뿐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무정부 상태는 아니었죠. 항공 컨퍼런스 킥오프 행사가 열린 호텔은 높은 빌딩으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트워킹 리셉션 테이블에는 생소한 과일 플래터와 이름 모를 이국적인 음식들로 가득했고 시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긴 하루를 보낸 후 시차 적응에 시달리던 저는 창밖으로 광활한 도시가 펼쳐지는 시내의 고급스러운 호텔방에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의 긴장으로 뭉친 어깨를 스트레칭하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긍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 운항 전문 컨설턴트로서 한국의 항공 초보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감각적인 첫인상 때문에 제가 지켜야 할 우월한 지위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업계 시연과 워크숍이 시작되자 인천의 무대 뒤에는 어떤 놀랍고 선진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은근히 궁금해졌습니다. 항공 워크숍 및 데모 첫날이 시작되고 저는 다른 컨퍼런스 참석자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최첨단 AV 장비가 갖춰진 고급스러운 강당에 자리를 잡고 저는 각 지역의 공항 업데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항공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인천의 최첨단 인프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로봇이 비행기에 짐을 싣는 장면, 생체인식 승객 처리, 화장실 내 흡연 자동 감지 등이 이어졌습니다. 시차 적응에 지친 제 뇌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로봇 수화물 운반.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언제부터 로봇을 도입했을까요? 체온을 체크하는 바이오 보안 스캔과 모바일 건강. 여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우주시대의 시스템이 이곳에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 공항임을 선포하며 끝이 났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제 오른쪽 눈이 살짝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공항의 후진국인 한국인들에게 유럽의 고풍스러운 공항의 지혜를 전하려던 내 입장이 결국은 정확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충격에 휩싸인 중얼거림으로 왁자지껄한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더듬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량을 늘어놓는 발표자들에게 다가가서 겨울철 기상장애, 보안 위반, 밀수된 콧불속 볼이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등 애교 섞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들은 차분하게 웃으며 실시간 적설량 추적,
4단계 수화물 검색 통합, 밀소품 탐지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저의 질문은 결국 인천공항이 유럽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몇 가지 방법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위기 대응과 엔지니어링 혁신에 대한 세부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커피를 마셨지만 복잡한 비상 프로토콜과 특허받은 충돌 방지 활주로 조명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스스로를 따라잡기 위한 집중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되자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벗어나 한국의 항공 강국에 대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끄러운 현지 포장마차에서 간단한 음식과 소주 한 잔으로 멍든 자존심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삼겹살찌개와 막걸리를 놓고 앉은 저는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에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주변 커플들은 지글거리는 고기와 끓는 해물탕을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들고 웃었다. 왁자지껄한 혼돈이 왠지 모르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의 차분한 완벽주의와는 달리 익숙한 아시아의 소란스러움으로 돌아간 거죠. 돌이켜보면 한국의 경쟁력을 미리 예측했어야 했습니다. 인천과 같은 주요 글로벌 허브 공항들은 엄청난 여객을 처리하는 만큼 모든 위기 시나리오를 다 겪어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반도의 공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난 척하는 바보처럼 유럽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왈츠를 췄습니다. 이제 저는 냉전 시대의 낡고 허름한 공항이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의 번쩍이는 운영 방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씁쓸한 약이 씁쓸하게 다가왔지만 삼켜야 할 약은 분명히 있었다. 야시장에서 지글지글 끓는 열기를 만끽하며 소주와 고소한 안주를 먹으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나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어지럽게 지나갔습니다. 심도 있는 비상사태 시뮬레이션 데모는 그들의 복잡한 대비책에 숨을 죽이게 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둘러보면서 공급망이 엉키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된 로봇 로더와 스캐너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 중반에 우리 그룹이 활주로와 관제탑 운영을 관찰했을 때 저는 경외심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로봇이 비행기와 장비를 완벽하게 동기화하면서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격차는 좁은 틈새가 아니라 거대한 틈새였고 한국은 최첨단 쪽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번잡한 서울 시내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으로 우수한 공항 지식을 흡수하느라 지친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제빙기계의 모습은 네온사인과 지글지글 불고기 굽는 소리로 흐릿해졌습니다. 제 불쌍한 독일인 두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한국에서의 공항 산업 여행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충격적으로 낡고 어색해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김 총감독이 직접 우리 일행을 맞이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의 세계 일주 업적과 공항가의 유명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인프라의 일론 머스크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는 해마다 세계 최고의 공항 타이틀을 거머쥐는 인천의 여정을 따뜻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5년 안에 인천을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에 유럽 항공에 대한 저의 불신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은 현재의 모습일 뿐 다음 단계는 이미 미래를 위한 모델이었으니까요. 김 감독은 소박하지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한 후 그룹 질문을 위한 무대를 열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혼미했던 저는 망설임이 채가시기도 전에 비틀거리며 마이크 스탠드로 다가갔습니다. 말이 어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 감독님, 저는 여러분 팀이 보여준 모든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분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우리 공항들이 아직 개념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인 것들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질문할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최첨단 혁신과 환대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은 저의 솔직함에 응원의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감독님은 웃으며 앞으로 나와 저녁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더 뿌듯한 순간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인프라 전문가가 되어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로 돌아가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로벌 항공 발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제 안에 있는 편견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종종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소주와 김이 모락모락 저는 갈비집,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공항, 리더십에 대한 무수한 폭로 속에서 남은 한 주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겸손한 제 노트 앱에는 집으로 가져갈 아이디어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자 마지막 순간까지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피로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김 총감독님은 마지막 데모가 일찍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저녁 송별만찬 계획을 편안한 문화체험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주간의 격렬한 항공 업무에 몰입한 저희는 좀 더 차분한 활동이 절실했습니다. 곧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마당 정원이 있는 소박한 고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돌이라 불리는 온돌방에서 아픈 발을 담그고 장밋빛 뺨을 가진 할머니들이 나눠주는 전통차를 마시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도자기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니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호스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길 바라며 미끄러운 저희의 발을 편안하게 집집마다 안내해 주었습니다. 건축물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마을 투어를 하며 아늑한 문구점과 공방에 들르다 보니 서예, 붓, 핸드 프린팅 패브릭, 청자, 도자기 등을 한가득 싣고 베를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만 한국 고유의 공예품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작별의 해산물 만찬에서 씁쓸한 소주, 건배사는 가벼운 웃음과 함께 갑자기 콧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온 이 다양한 팀원들은 공통의 목적을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인천 출국장으로 향하는 택시가 밖에 줄을 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글로벌 동료들은 하나둘씩 마지못해 자리를 떴고 결국 김 감독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연회장이 비워지고 일주일 내내 시끄러웠던 자리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흐르자 저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한 주였지만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었길 바랍니다. 김 감독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는 내 목소리를 믿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가 작고 무거운 무언가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눈을 깜빡여 보니 인천공항 로고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직함이 새겨진 매끈한 명함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새, 한국 전통의 구름 모양, 태극의 복합 이미지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흔한 기념품이 아닌 고가의 제품임이 분명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김 감독님은 이미 작별의 윙크를 하며 셔틀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는 의미죠. 그가 외쳤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수송차 문이 닫혔고 저는 그의 호화로운 작별 선물을 움켜쥐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주일치 월급이 들어갔을 법한 한국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에 감탄하며 케이스를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건방지고 무식하게 도착한 저를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저는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숙소 셔틀 픽업을 위해 깨끗한 공항 복도를 혼자서 걸어가면서 저는 멋진 명함꽂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왠지 모르게 주머니 속이 무겁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활주로 진입로에 셔틀이 나타나고 인천의 반짝이는 터미널이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창문 너머로 로봇 수화물 카트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온 승객들이 이 글로벌 허브의 높은 지붕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건축 강국인 한국이 이토록 중요한 건축물을 다른 공항으로 교묘하게 위장했다는 사실이 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외지인이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들렀다가 일생일대의 교통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인천공항이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달콤하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멸종해야 할 유전자 1이라고요. 한국인은 다리도 팔다리도 짧고 키도 작은데 아니 이딴 인종이 어떻게 21세기까지 꿋꿋이 살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화도 못하는 것들. 여기 네덜란드에서 온 남성이 한국인을 보더니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유명한 저장대학교에 다니는 19살의 2학년 쉬오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꽤 큰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인구 중 3억 명이 대머리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3억 명의 대머리. 누군가 중국을 대머리 국가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여성 6명 중 1명이 탈모를 한다고 합니다. 저주 같은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저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삼촌처럼 저도 16살 때부터 무성했던 검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 헤어라인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에는 반짝이는 대머리만 남게 되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늙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아서 뒤에서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했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점점 커지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남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일명 깎아머리라고 하죠. 그거로 일부러 대머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 많은 중국인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깎아머리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시진핑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말이 많기야 하지만요. 하여튼 놀랍죠? 중국은 정말 이렇다 할 문제가 많은데요. 탈모가 이렇게나 많다니까요. 작년에 저장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대머리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 이상한 크롬돔에 대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어요. 저는 대부분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며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지냈어요. 하지만 올해 초 운명적인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전학생이 들어왔는데 이 지역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오뚝한 코, 흐르는 듯한 금발. 머리만 봐도 단번에 네덜란드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전학생이 어떻게 제 인생을 180도 바꿀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도 못하실걸요. 저는 방금 자기소개를 마친 새 외국인 전학생 케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180대 중후반 정도나 되었다고요.
저희 중국인 남자 키가 작아요. 그래서 케빈 뒤에 앉은 친구는 목을 쭉 빼고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만 했죠. 케빈은 긴 황금빛 금발 머리를 굵은 물결펌 같은 걸 하고 머리를 묶어서 넓은 어깨 위로 늘어뜨렸더라고요. 저와 반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지루한 검은색 버즈컷이나 수치 적은 머리를 만질 뿐이었는데 말이죠. 갈기를 가진 키 크고 잘생긴 케빈 옆에서 우리는 농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케빈의 무성한 머리카락을 보며 질투심이 솟구쳤습니다. 운명이 어린 나이에 대머리가 되라고 저주하는 대신 나에게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축복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케빈은 훤칠한 키, 외국인 같은 외모, 풍성한 머릿결 등 유전적으로 대박을 터뜨렸으니 여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을 거예요. 반면 중국인들은 못생긴 할아버지처럼 영원히 여자들에게 외면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죠. 불공평했어요. 케빈은 제 대머리 때문에 인생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주먹으로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던 중 케빈은 여러분,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며 충격적인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첨단 기술,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꿈결처럼 극찬하더라고요. 제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키 크고 잘생긴 외국인이 감히 중국에 와서 적국인 한국에 반해버렸단 말인가. 우리 정부가 그 조그마한 나라를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 그는 몰랐던 걸까. 나는 케빈에게 그렇게 한국을 사랑한다면 왜 중국 같은 후진국으로 건너간 건데? 라고 호통을 쳤다죠. 케빈은 아니 중국도 괜찮긴 괜찮아. 그런데 중국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온 게 후회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시작으로 따돌림이 시작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했어요. 이 멍청이가 냄새나는 한국 때문에 난리치는 거 봐. 반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가르치는 반한 혐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어요. 하지만 다른 중국인 남학생들도 케빈이 평범한 중국인 여학생보다 몸집이 작은 한국 여학생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은근히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남성적인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무자비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못생긴 초록색 거인아, 한국 사랑. 노래 한 곡 불러줘. 남학생들은 케빈이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발견하면 조롱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기발한 별명 모욕에 어리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케빈을 계속 조롱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한국인을 좋아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외국인 외모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중국인인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부족함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좋은 케빈 옆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케빈은 군중 속에서 돋보일 수 있는 키, 예쁜 여학생들의 관심, 일찍 빠지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는 머리카락 등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은 농부의 몸으로 대머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운명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케빈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해야만 했죠. 드디어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장대학교에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파티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계획을 세웠지만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키 큰 전학생 케빈에 대한 복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케빈이 한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선언하며 우리 중국 남학생들의 비웃음을 산 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비열한 놀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여전히 잘난 척하며 자기만족에 빠져 캠퍼스를 돌아다녔고 케빈을 볼 때마다 제 대머리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몹시 가려웠어요. 저는 이 네덜란드 미소년의 키 큰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를 완전히 지워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한국을 증오해왔어요. 우리 정부와 언론은 한국을 중국의 그늘에 사는 역겨운 작은 나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훔쳐간다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로 가득 찬 더러운 모방 국가일 뿐이다. 라고 뉴스 앵커가 외치면 중국인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케빈에게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러 가자는 순진한 제안을 자연스럽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대해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짜 열정으로 말했습니다. 높은 빌딩과 깨끗한 위생 상태를 직접 보면 한국이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요. 전 열심히 웃음을 참느라 애썼어요. 케빈이 냄새나는 낡은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았더라면, 중국의 묘사가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분명 더러운 인프라, 낙후된 기술, 무례한 현지인들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지. 쿡쿡. 한국에 대한 그의 오랜 장밋빛 환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영광스러운 중국보다 보잘것없는 적국 한국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죠. 그의 무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케빈의 허탈한 표정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한 복수가 될 것 같았어요. 복수는 실망과 비탄으로 가득 찬 한국식 복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요? 케빈은 처음에 제 한국 여행 제안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망설이더니 근데 너희들 모두 한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저는 가장 순진하고 동정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그의 거구인 팔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케빈, 우린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너의 중국인 친구로서 우리는 내가 꼭 가기를 바라지. 케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멍청한 외국인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낚싯줄, 미끼를 모두 잡은 거죠. 케빈이 돌아오면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곧 케빈은 여행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불쌍한 눈치 없는 바보. 저는 케빈에게 그의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나서 한국에서 매일 전화해달라고 약속하였죠. 사실 저는 환상적인 환상이 지저분한 현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그의 실망감에 대한 징징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복수와 응징이 이렇게 달콤한 맛은 처음이었어요. 냄새나는 한국에서 걸려오는 그의 흐느끼는 첫 전화를 간절히 기다렸죠. 저는 매일 전화기 옆에서 케빈의 눈물 어린 전화를 기대하며 두 손을 비비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한국의 지저분한 현실을 보고 크게 실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국 중국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위대한 문화와 기술을 모방하려는 쓰레기, 더미 국가에 사는 더러운 모방범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케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의 지저분한 오염된 거리나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케빈의 끔찍한 탄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이 있다는 그 한국은 어때? 나는 목소리에서 기쁨을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죠.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멋지지? 분명.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당연히 케빈이 흐느끼며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대신 케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오밍.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 역시 정말 네가 맞아. 그가 계속해서 한국공항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다니까. 라고 말하자 제 잘난 척하는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도 정말 깨끗하고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들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 그리고 높은 고층 빌딩들은 마치 이 나라가 미래를 발명해낸 것처럼 모두 새 것처럼 보여. 안 돼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전혀 아니었어요. 케빈이 계속 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동안 저는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존심을 세우며 저는 의심스럽게 그럼 사람들은 어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작고 옷도 허름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도시 중국인들에 비하면 미개한 시골 촌뜨기처럼 보일 거야. 케빈이 웃더라고요.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여기 남자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네덜란드 남자들보다 키가 작아. 공항에 가자마자 보인 건 170 초반인 남자더라게. 그런데 알고 보니 고작 중학생 남자였던 거야. 한국은 키도 커. 더 부끄러운 얘기를 듣고 싶었던 저는 그럼 한국은 어쨌거나 키만 크고 호리호리 비실비실하지 않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아니, 그것도 틀렸어. 한국 남자아이들은 키도 큰데다가 완벽한 비율의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중학생 남자아이들은 이미 근육이 제법 있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탄탄해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다니까. 역시 한국의 사계절을 다 버티려면 이 정도는 기본인 건가? 하면서 깔깔거렸죠. 아니야. 이럴 수가. 나는 무감각한 절망에 빠졌어요. 한국은 나의 두려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현대적이고 선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유전적으로도 우월해 보인다는 굴욕적인 진실까지. 저는 그때 제가 평생 중국의 선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세뇌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 나라는 무너져가는 구. 중국이 이대로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선진국임이 분명했죠. 중국 남자들은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조기에 대머리가 되고 매력적이지 않은 반면 한국 남자들은 건강하고 날씬했어요. 즉, 완전히 루저였던 겁니다. 반면 한국 남자들은 모두 멋진 머리와 몸매를 가졌기 때문에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케빈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고도로 진화한 반면 중국 남자들은 원시적인 부끄러운 상태로 진화한 것 같았죠. 케빈과의 통화를 끝내기 위해 애매모호한 변명을 늘어놓은 후 저는 절망에 빠져 대머리를 반복해서 벽에 부딪히며 돌아섰습니다. 내 사악한 계획이 역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모방 국가로 불리는 중국의 열등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진실을 삼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삼키기 힘든 약 중 하나였습니다. 케빈이 연일 전화로 한국을 칭찬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월한 한국이 나의 소중한 문화적 자부심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밤 부끄러운 통화를 끝낸 후 저는 마침내 케빈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방하는 소장농들의 후진국이 그렇게 인상적일 수는 없겠지. 허약한 희망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붙잡고 저는 짐을 싸서 바다 건너 낯선 땅 한국으로 가는 첫 번째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 반짝이는 테크노폴리스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마지못해 바닥에 떨어진 턱을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도 시골 오두막집처럼 보였어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닦인 바닥부터 사방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눈부신 미래형 건축물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기숙사방 벽면 전체보다 더 큰 전자. 스크린에는 책으로만 접했던 전 세계의 세련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아시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수로 외계 행성에 온 건가요? 너무 놀란 표정을 짓지 않으려 애쓰며 유명한 택시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조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는 깨끗한 인도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더러운 고향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침을 뱉고 쪼그려 앉는 농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청소부들이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에 모든 것이 심장 수술을 해도 될 만큼 깨끗해 보였습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면서 구름을 뚫을 듯 우뚝 솟은 유리. 마천 루 몇 분 간격으로 정시에 운행되는 매끈한 지하철, 기묘하고
우아한 알파벳으로 쓰여진 끝없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동시에 번영으로 북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언론이 가난하고 모방적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대한민국이었을까요? 분명 신기루는 아니겠지. 하지만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깨끗한 풍경은 너무도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눈부시게 깨끗한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반짝이는 현대 한국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과거의 잘못된 데이터를 강제로 덮어쓰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광경과 소리는 중국의 열세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인프라와 기술에서만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녀린 곡선이 돋보이는 매끈한 옷차림, 등 뒤로 흘러내리는 윤기 나는 머리카락,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조각된 얼굴 등 한국 여성들의 스타일도 훌륭했습니다. 반면 중국 여자아이들은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 채 촌스러운 할아버지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시크한 한국 여성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여자들도 저렇게 매혹적이고 우아하게 보일 수 있다면 어색하고 대머리인 중국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 여성들이 잘생긴 오빠 같은 한국 드라마 스타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우월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중국이 하찮은 신생국에게 이렇게까지 뒤처질 수 있었을까?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내 대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는 화려한 헤어숍이 보였고 창문에는 윤기나는 마네킹 머리와 풍성한 실제 머리카락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탈모증이 시작된 이래로 저는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후진국 중국도 할 수 없는 현대의학의 마법을 초인류. 한국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실키한 포니테일의 우아한 여성 접수원이 다소 흐트러진 제 모습에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서툰 영어로 평생 탈모로 고통받아온 내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복구 모발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죠. 제 가슴 아픈 사연을 듣는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가의 정장 차림에 중후해 보이는 의사를 부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제 상황을 설명한 후 의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탈모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탈모 치료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새롭고 튼튼한 한국인 모낭을 많이 이식해 드릴 것입니다. 시술 후에는 한국 아이돌처럼 풍성한 머릿결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가까이 대머리였던 저에게 드디어 누군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신속하게 모발 보건 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의료용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깔끔한 시술실로 안내되어 푹신한 미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머리에 멸균된 냉소독제가 뿌려지는 것을 느끼자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성 기술자의 차분한 태도가 제 긴장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치료를 일상적으로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길고 지루한 모발 이식 과정의 대부분을 졸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붕대를 감고 깨어났을 때 의사는 자랑스럽게 거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피에서 이미 무성한 검은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저는 큰 소리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붕대만 아니었다면 그 남자가 원래부터 그렇게 두꺼운 갈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수술 중에 2연계 이상의 모낭을 이식했어요. 기존 모발보다 더 튼튼하고 굵어요. 일주일 후에 붕대 제거를 위해 다시 오시면 완전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분을 세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다음 주가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멋진 미용실로 돌아와 큰 공개 행사를 치렀을 때 여성 기술자들은 제 머리를 극적으로 풀면서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저를 의자에 앉혀 거울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가려운 대머리 두피는 이제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카락의 풍성한 숲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연출한 사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인지 이식한 머리카락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손으로 만져보니 흉터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아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더 젊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중국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기적의 치료법을 이기적으로 거부했을까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눈부신 갈기를 뽐낼 준비를 하고 미용실 밖을 나설 때 낯설지만 강렬한 감정이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부시게 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의 그날을 계기로 제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한국이 중국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미운 오리 새끼를 장엄한 백조로 만들어준 한국이죠.